겨울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생명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보이고 있을까? 이것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겨울이라는 시간, 이게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냥 겨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겨울이라는 시간, 제가 이렇게 표현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시간과 숲에 사는 생명체들,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또 살피려고 하냐면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걸 살피려고 합니다. 이걸 저는 한 문장으로 숲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숲인문학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나무가 그려온 삶의 무늬, 나이테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생명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궤적을 그려냅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우주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려내는 무늬를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 별자리며 또 우주가 생성 팽창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궤적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또 땅이 그려내는 무늬를 뭐라고 부를까요? 천문, 땅이 그리는 무늬를 지문, 그렇죠. 지문을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터문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놈이 있나? 이해하셨어요? 예, 터무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깊은 오리진부터 현재까지의 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청난 욕이거든요. 너는 근본이 없구나라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원주는 지금 터무니를 잘 그려가고 있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것의 메카이고, 생명사상의 한국 현대사에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터무니라고 생각하고, 이 터무니를 잘 그려나가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문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려온 무늬죠. 사람이 그려온 무늬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공부가 인문학인데, 사람은 어떤 무늬를 그려왔을까요? 사람 역시 우주와 동일한 무늬를 그려와요. 생성되고, 그리고 과정적으로 팽창해 나가잖아요. 끝없이 팽창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될 때 당시에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존재한 게 아니죠. 원래 우리는 짐승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야만적 짐승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아요? 난 안 남아있다고요? 설마요. 인간 안에 뇌 속에 이미 다 그게 저장돼 있어요. 우리의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그려온 무늬 중에 무척추 생명체에서 척추 생명이 되죠. 식물도 똑같죠. 식물도 동물로 치면 척추가 없었죠. 그러다가 나이테를 만드는 이 관속을 가지고 그 안에 형성층을 가지고 점점 단단해져 나가는 생명으로 진화해 나온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본류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고사리처럼 양치류처럼 그냥 관속의 식물만 존재하다가 이 녀석들이 척추를 갖듯이 생겨난 거죠. 생명 역시 척추동물이 생겨나고, 척추동물들이 진화해 나오는 게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양서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는 포유류에 속하죠. 이 포유류들이 놀랍게도 포유류 안에 파충류가 쓰고 있는 뇌가 그대로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절을 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파충류들이 척추동물이잖아요. 그 녀석들 대부분도. 뱀 잡는 분들 보면 뱀을 딱 잡으면 뱀의 머리, 독이 있는 자리를 딱 왼손으로 쥐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뱀을 그냥 훑어요. 척추를 그냥 쭉 늘려서 뽑아놓는 거거든요. 그럼 뱀이 축 늘어져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동네 형들이 뱀을 잡으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척추를
훑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척추 동물인 그 녀석들 안에 이 머리에 뭐가 있냐면 파충류의 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우리 척추의 끝에 고스란히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간이에요. 이 뇌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파충류의 뇌가 그대로 인스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한 생명이 누구냐면 이제 원시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중에 원시의 포유류들이 존재하죠. 다람쥐 같은 녀석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로 변연계라고 불리는 뇌, 뇌관 위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 뇌가 지금 변연계라고 뇌과학자들은 부르고요. 이 변연계의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 새끼를 주로 챙기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파충류는 지 새끼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시 포유류에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지 새끼는 절대 잡아먹지 않고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성이 파충류의 뇌를 보여주고 있는 엄마나 아빠들도 가끔 보여요. 그죠? 뉴스 보다 보면 정말로 아직도 짐승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성의 온전함으로 진화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예전보다 좀 퇴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지 새끼만 아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퇴행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내 새끼 남의 새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지금보다 덜했어요.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연민했고 마을마다 어떤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그 마을의 다른 분들이 다 연민하고 가요하고 내 새끼처럼 돌보고 못 본 척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좀 퇴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가 그려온 무늬는 마지막이 이게 이제 인류가 그린 무늬예요. 그게 바로 네오코텍스라고 하는 신피질의 뇌입니다. 이 신피질의 뇌라고 하는 건 의학 드라마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딱 뇌를 수술할 때 뇌를 열면 거기에 그 하얀색의 구불구불한 요 녀석이 신피질이거든요. 이 뇌가 어떤 뇌냐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뇌입니다. 이게 누구의 가능성까지 인간이 살아볼 수 있게 해주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게 하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부처님이 되어 그 부처님의 세계를 살아볼 수 있는 뇌가 바로 그 뇌예요. 사람이 그려온 무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되어온 궤적이에요. 인문학은 따라서 이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사람만 하는 고유한 그 무엇을 무늬로 그려왔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다움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공부를 바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답다, 그 특징에 뭐가 있는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숲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공부인데 전통적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이 학문들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주로 텍스트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초청 받으신 여러분은 그 인문의 텍스트를 무엇으로 삼는다? 바로 자연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이미 노자나 맹자, 노자나 장자, 공자나 맹자 선생들께서도 다 하셨던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보는 일을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제 이야기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맹은 그냥 고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맹이 사유하고 길어올린 놀라운 통찰들은 사실은 자연의 리듬 속에서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고 그냥 문장 몇 개를 기억하는 것,
이 수준으로만 고전으로 치부하고 다뤄왔던 것, 이것을 제가 조금 복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사람이 그려온 무늬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오며 이 직립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인간은 직립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구를 사용했다. 직립한 인류를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 인류를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이제 뭔가 인간만 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 이거 다 특징이잖아요. 인간만 하는 고유한 특징.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간만이 의미를 자꾸 찾아요. 네. 정당함을 계속 찾아요. 여러분이 누구랑 다퉈보면 항상 그는 자기가 더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더 옳다고 말하고요, 너는 틀렸다고 말하죠. 이거 인간만 하는 일입니다. 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맹자 선생이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지. 그게 바로 시비지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를 끝없이 문제 삼아요. 삶을 문제 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직립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죠, 누구나. 나 도구를 사용하는가? 이건 다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고민 계속 해야 하거든요. 또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함 중에 뭐예요? 네오코텍스에서 발현하는 연민이요. 측은지심이잖아요.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 그의 슬픔이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겐 있는가? 이것이 사람다움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당신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가시죠. 가능하면 당신이 더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인간만 하는 일이에요. 어느 개가 내 밥그릇을 너한테 먼저 줄게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 개 중에 조금, 예, 우리 어머니가 키우시던 개가 고양이한테 밥그릇을 늘 먼저 양보해서, 저 참 놀라운 개구나. 저것이 전생이 있다면 저것이 틀림없이 수도하다가 어딘가에 발 걸려서 다시 개로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예, 살짝 드는 개가 그 녀석을 볼 때마다 신기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집 밥그릇을 놓고 싸우죠. 근데 인간만이 우리 밥그릇을 함께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것이 사람이 그려온, 그래서 사피엔스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생각하는 인간의 핵심은 질문하고, 그래서 끝없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피엔스라고 또 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만이 지혜를 추구해 나가요. 여기까지가 인류가 그려온 무늬고, 그 무늬를 탐험하는 공부가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문학이 왜 절실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제가 읽어야 방송에 나가겠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지고, 편리함은 늘었지만 시간은 줄어들고, 학벌은 높아졌지만 감각은 무뎌지고,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흐려지고,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늘어나고, 의약품은 늘었지만 건강은 약해지고, 달까지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만나러 가기는 어렵고, 더 많은 컴퓨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하지만 실제 소통은 줄어들고, 양은 넘치지만 질은 떨어지고, 패스트푸드를 먹지만 소화는 느려지고, 키는 커졌지만 개성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었지만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 안은 가득 찼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 무명 씨의 노래. 여러분, 이 저자 미상의 이 글은
영어로 쓰여져서 인터넷에 전 세계에 유포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문장을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략 동의가 되세요? 예. 이 왼쪽에 뭐뭐 하지만 문장의 구조는 대꾸의 형식을 이루고 있죠. 뭐뭐 하지만 뭐뭐 하고, 뭐뭐 하지만 뭐뭐 하고. 뭐뭐 하지만의 앞쪽의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요약하라면 첫째 풍요일 겁니다. 둘째 편리고요. 셋째 속도입니다. 더 빨라졌죠. 넷째 안전이고 다섯째 위생 정도일 겁니다. 근대의 문명은 이 5가지의 가치를 향해 내달려 왔고 그 성과를 눈부시게 이뤄냈습니다. 제가 원주까지 괴산해서 오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뭐 최소한 사흘을 와야 올 겁니다. 걸어서. 네, 사흘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오늘 딱 2시간 만에 여기 도착하죠. 네, 놀라운데 앞으로는 더 놀라워지겠죠. 자율주행을 하며 제가 그렇게 오는 시대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걸 이루어냈는데 뭐뭐 하고라고 하는 이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뒷부분의 얘기는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바스락바스락하고 있다. 그렇죠? 대략 동의가 좀 되실 겁니다. 지금 인문이 절실해진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물리적 가치의 극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내면이 사람다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내면은 바스락바스락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인문을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 점에서 무의당 숲학교가 하는 일은 매우 숭고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 소개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겠지만 제가 충북 괴산에 직접 짓고 들어가 한 10여 년 넘게 살던 공간입니다.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제가 요즘은 이 근처에 제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시골 집이 있는데 그 근처에 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직접 지었고요. 이 사람이 전데 이 집의 재료를 잘 보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을 재료가 현재까지는 거의 없죠. 유리창 들어가면 이거 자연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운 녀석들이고요. 뭐 변기라든가 이런 거를 안 달면 또 건축 신고가 요즘은 건축 준공이 안 떨어져요. 되게 놀랍죠. 우리가 전부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변기로부터 전부 정화조 또는 하수 종말이나 오폐수 종말 처리 쪽으로 다 보내는 이 구조를 근대가 만들었어요. 도시가 그거 안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자연마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조차 이제 그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볼 수 있는 마당에서의 풍경이 이렇고요. 뭐 원주 분들에겐 뭐 이게 일상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자주 기록하며 사십니까? 네. 어느 평범한 한 사람은 전쟁통에도 일기를 썼어요. 임진왜란 때. 제가 왜 평범하다고 표현하냐면 그 일기를 읽어보면 그가 매우 평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번뇌, 그의 어떤 살짝 서려있는 원망, 자식으로서의 무기력함, 뭐 등등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감정들이 그 난중일기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웅은 사실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난중일기를 읽으며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올라오는 맑은 생각들을 기록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저와 비슷하게 책을 펴낼 수도 있고 주변에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생각을 나누는 데도 기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책이 한 3권 정도 되고 한 권은 어느 지자체로부터 그 요청을 받아서 생태문화 도감이라고 하는 책을 청산도라는 섬에 관한 생태문화 도감의 글 부분을 제가 쓰게 되어서 그건 비매품이라 제가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이 한 3권 정도 책을 냈고요.
저는 또 모험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전부 모험하며 삽니다. 숲에 가서 오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모험하지 않는 생명체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사람답냐를 떠나서 나 생명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질문으로 여러분 삶에는 모험이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현대사회는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모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지를 뻗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잎을 틔워내고 가지를 뻗어 나갑니다. 씨앗은 껍질을 깨는 모험을 통해서 땅을 또 뚫고 올라오는 또 가혹한 모험을 통해서 줄기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고 마침내 자신의 꽃을 피워냅니다. 모험은 아픈 겁니다. 깨고 나와야 모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들은, 이 본질은 모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무의당 선생님의 뜻이 받들어진 이런 멋진 공간이 아니라 투박한 공간을 제가 충북 괴산에 만들고 여우숲이라 이름을 붙였고, 여우숲은 여우를 기다리는 숲이라는 뜻을 담았어요. 여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멸종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인간이 우리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여우를 전부 말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생명성을 말살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멸종하는 생명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성을 스스로 말살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우가 되살아 돌아올 수 있는 세계를 그리워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아서 여우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종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 종을 어느 폐교로부터 어떤 분이 구해다가 저에게 기증하셨어요. 70년이 넘은 종입니다. 저 종을 치며 저는 스스로 교장이라고 칭하며 삽니다.